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정도진 교수입니다. 좀 전에 부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ESG 기업 공시 의무화 현황과 대응 방안입니다. 앞에 모두 발언에서 우리 부회장님께서 2년 동안 대한상의 ESG 경영 포럼이 진행되어 왔다고 말씀 주셨는데 아마도 오늘 다룰 문제들은 앞에 다룬 문제랑은 좀 다른 공시라는 측면과 의무화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ESG 공시하면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다뤄야 될 것은 최근에 국제회계기준재단에서 설립한 ISSB에서 발표한 공개 초안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공시와 관련돼서는 이 두 가지 공개 초안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기업 측면에서의 대응 방안과 오늘 산업부의 이민우 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정부 측면에서의 정책 방안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ES 기준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근데 오늘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평가 기준이 아니고 공시 기준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좀 전에 이문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급망 실사와 같은 것은 오히려 평가 기준에 가깝다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공시 기준입니다. 이 공시 기준은 항상 카운터파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규제라는 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이 규제라는 것은 전형적으로 자연과학의 산물이 아니고 정치적, 사회적 산물이라는 것을 우선 우리가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모두에서도 이영희 위원장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의 공시 기준 상황을 보면은 저는 IFRS 당시 도입 당시에 회계 기준의 패권 경쟁 시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당시에 제가 금융감독원에서 회계제도 팀장을 맡으면서 국제회계 도입 실무팀장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서도 미국의 US 갭하고 유럽의 EU 통합 이후에 국제회계 기준 두 가지의 패권 경쟁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아시다시피 G20가 세계 증권 감독 기구들이 지원하는 ISSB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연인지 의도적인지 최근에 공개 초안이 발표된 시기나 그 흐름을 보면 잘 아시는 미국 증권 감독 기구인 SEC에서 투자자들을 위한 기후 환경 공시 기준을 공개 초안을 발표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럽에서도 동시대에 지금 ESRS라는 공시 기준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이 서로 발표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당시 IFRS의 체계와 비교해 봤을 때 기준의 존재가 있과 없음이 얼마나 협상력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되는 시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SSB 공개 초안 두 가지의 초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공개 초안은 소위 지속가능 보고서의 일반적인 규정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기후 환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2022년부터 적용되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의 내용이 결정될 텐데요. 구체적으로 첫 번째 지속가능 보고서의 재무 보고와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해야 되는지 공시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준서의 목적을 한번 자세히 봐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이 목적의 첫 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반 목적 재무 보고의 주요 이용자가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기업에게 자원을 제공할지를 결정할 때 유의적인 지속 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기업이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사전에 배포된 자료랑 다소 조금 내용의 차이가 있긴 한데요. 이 내용에서 기업이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는 겁니다. 기업에게 공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기업에게 규제와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누구를 위해서 공시를 해야 되냐면 재무 보고의 주요 이용자의 기업 가치를 위해서 보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재무 정보와 동일하게 기업의 책임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목적으로 이러한 공시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은 두 번째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요. 두 번째 목적을 보시면 지속 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떤 내용을 책임을 질 거냐? 지속 가능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에 대한 중요 정보를 공시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제회계 기준을 우리나라에 도입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원칙주의라는 체계 안에서 공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의 문화에서 지금 탄생된 ISSB를 보시면 지속 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의 범위가 정확히 어디를 포함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은 기업에게 권한을 주는 것 같지만 이게 자율공시가 아니고 의무공시일 때는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성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성 기준에 대한 기업의 명확한 판단과 분명한 입증 책임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불안정한 이러한 공시 기준으로 인해서 기업에게는 공시 리스크를 가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기업이 ESG를 대응하고 ESG의 위험과 기회를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공시와 기준에 대해서는 좀 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게 된 사례도 세미나에서 기업 입장에 대한 말씀을 진솔하게 드리면서 이 기회가 또 한 번 주어진 것 같은데요. 제가 IFRS 도입을 처음 옆에 있는 팀장하고 금융이랑 금감원한테 방안을 제시했을 때 지금 되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스러운 게 기업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령 IFRS 전면 도입한 후에 바로 생긴 이슈가 외환 이슈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해외에서 조선사 같이 많은 달러로 거래를 하는 기업들한테는 그 달러 거래 자체가 기업의 재무제표의 매출액 순위를 바뀌는 것 같이 큰 영향을 미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이나 장기 건설과 관련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진행 기준을 갑자기 쓸 수 없게 됨으로 인해서 수익이 크게 감소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보험회계 기준은 저희가 당면해야 될 문제고요. 얼마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스에 나오는 삼성의 연결 이슈의 회계 분식 논란도 항상 우리를 잡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을 때 소위 원칙주의를 적용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주의 또는 불완전한 공시 기준이 우리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영향 분석을 사전에 철저히 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성이란 개념이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에서 나왔는데요. 목적의 세 번째를 보면 재무정보에 대해서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정확한 서술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아마 평가 기준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개념일 겁니다. 이 개념은 정확히 재무 보고의 개념입니다. 관리 측면도 아니고요. 재무회계에서 많이 쓰는 개념인데요. 완전성과 중립성, 정확성을 하려면 기업 내부에 ESG를 아시는 분도 계셔야 되고 공시를 아시는 분도 계셔야 되고 재무회계, 재무보고에 대해서도 아시는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이런 전문성을 2025년에 충분히 갖출 수 있는 기업들의 환경이 토대가 마련되었는지 다시 한번 환경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ESG 공시 기준은 현재 ISSB S1에서는
재무제표와 동등한 급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몇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요.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저희 재무회계에서는 여전히 연결과 관련된 이슈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국회계기준원에서 내년에 연구 프로젝트 교수님들한테 낸 주제를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연결 실체에 대한 개념 문제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속가능 보고서를 일반 재무보고에 동등한 수준으로 놓다 보니 보고기업이 연결 실체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에 대한 보고도 지속가능 보고서도 동시에 하도록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많은 코스트가 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이것을 실질적으로 하려면 시스테매틱한 어프로치를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IFRS를 도입했을 때도 대기업들은 회계 처리 자체보다도 그거를 시스템 갖추는 데 상당한 많은 코스트가 들었는데요. 그러한 코스트가 다시 한번 발생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연결 실체의 법인을 기업 스스로 명확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개념적 접근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연결 실체를 재무보고 범위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속가능 범위 내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은 재무제표와 동시에 보고하고 있고 보고기관과 도기관 기관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분반기 공시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예외적으로 전 세계에 없는 12월 결산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기업입니다. 인증을 만약에 해야 된다면 12월 결산에 3개월 인증할 수 있는 인증 주체가 최소한 회계사 내에서는 없습니다. 그걸 다 감당할 수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재무보고 일부로 지속가능 보고서를 포함시킨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제재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는 외관법이 강화돼서요. 공시의 잘못으로 인해서 최고 경영자가 부담해야 되는 법적 제재가 단순히 형사법 수준에서 몇 년이 아니라는 건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금감원에서 분식회계하는 기업들을 직접 다루면서 경험한 건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감리 대상이나 조사 대상이 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스트레스와 업의 지장을 많이 받는 게 현실입니다. S1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시 내용 4가지는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그리고 지표 및 목표입니다. 상대적으로 지배구조에 대한 내용은 공시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런 이사회를 듣고 있고 위원회를 두고 있다는 내용으로 가름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전략입니다. 다시 한번 두 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온라인을 보고 계신 우리 기업에 계신 분들도 한번 스스로 이걸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25년에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 기업의 사업 모형과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속 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다루는 접근법을 공시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단기가 아니라 중기, 장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정보를 포함시켜야 되고요. 그 영향을 또한 포함시켜야 됩니다. 문제는 이런 주관적 추정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진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기업이 입증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주관적으로 자율공시해서 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공시가 법적 의무가 된다면 금감원 같은 감독 당국에게 왜 내가 이렇게 했는지를 입증 책임을 기업이 부담을 져야 됩니다. 이것을 실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내부 전문가를 양성할지 아니면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할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외관법이 강화되면서 새로운 시장이 하나 열렸는데요. 바로 기업의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해주는 회계법인들의 탄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장, PA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새로운 시장이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업한테는 실질적으로 상당한 코스트가 될 수밖에 없고요. 과연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그러한 코스트를 얻을 만큼 기업한테 베니핏을 제공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성숙도가 이루어졌는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질적, 양적 분석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데이터 매니지먼트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기업이 관리하고 축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위험 관리의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 관리 측면에서는 ESG 워싱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감독 당국 입장에서 ES 워싱을 할 수 있다는 추정을 갖고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표 및 목표입니다. 지속 가능성 관련 지표를 식별하고 공시하고 설정한 목표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결국 이것은 인증을 받을 수밖에 없고 감독 당국의 감독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기업에게는 인터널 코스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사회적으로는 엑스터널 코스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널 코스트는 뭐 기업 한 개 중소기업한테 4천만 원 정도 든다는 얘기도 있고 아까 지속가능 보고서 1억 든다고 해주시기도 하셨는데요. 감독 체계와 규제가 들어왔을 때 엑스터널 코스트가 얼마나 드는지 학문적으로 아직 정리된 바가 없습니다. 코스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시급히 베니핏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입했을 때 사회 경제적 균형점이 달성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S2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S2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1과 마찬가지로 공시 기준이라는 걸 명시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후 관련 위험과 기후에 대한 공시 기준이고요.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정보를 제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고민스러운 것은 제가 최근에 조만간 이영희 위원장님께도 보고 드리겠지만 ESG 관련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석적 연구를 하면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의 얘기가 국내 투자자들은 아직 ESG 정보를 직접적으로 경제적 가치로 전환시키는 거에 익숙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일반 목적 재무보고 이용자가 다음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지 해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은 누가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자문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후 관련 위험에서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 그리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원칙적 접근으로 지금은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원칙적 접근에 따른 부족한 정보는 오히려 부족한 정보보다 못하다는 견해도 있음을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 상태, 재무 성과, 현금 흐름과 관련돼서도 기후 환경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에 걸친 영향과 예상 영향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양적 정보와 질적 정보, 심지어 금액까지 공시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금액 공시할 수 있으니까 매이 옵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자율 공시가 아니고 의무 공시는 뭐든지 입증 책임이 회사한테 있다는 것을 저희가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 회복력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 분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무제표에서도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주석에 공시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내용들은 감리 대상입니다.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서 본인들의 주장을 하려면 기업의 주장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데이터와 객관적 입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스콥 3,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기업들이 알고 있으니까요. 이 얘기는 생략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종속기업뿐만 아니라 관계기업, 공동기업 그리고 계열사의 배출량을 별도로 공시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저도 네이버랑 롯데에서 지금 사회이사 하고 있는데요. 관계기업, 공동기업이 지배기업 말을 들을까요?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요구를 한다는 게 법적인 책임은 없을까요? 이게 법적 규제와 공시 규제가 불일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르는 잠재적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한 3분 정도 시간이 남아서 간략히 저희 대응 방안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기업 대응 첫 번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 의무화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지속 가능성 보고서의 단순한 연장으로 바라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공시 기준 의무화는 당연히 상당한 부담과 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요.
좀 전에 우리 이영희 위원장님께서 SK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다른 기업 사례를 보더라도 ISSB가 요구하는 탄소 배출 자료를 철저히 계열사들한테 교육시키고 취합했지만 오류가 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한 사례를 제가 직접 인터뷰하면서 들었습니다. 공시 의무화에 따른 오류는요, 무조건 감리 대상입니다. 저희가 재무제표 제작성 하면은 난 수정했으니까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재무제표 제작성 하면은 무조건 감리 대상입니다. 그리고 오류에 따른 중요성에 따라서 징계 대상이고요. 다만 제작성을 하게 되면 한 단계 경감을 해줍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 우리나라는 원칙주의로 기준을 적용하는데 규제는 규정주의입니다. 유럽은 다릅니다. 유럽은 원칙주의 감독을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환경이 전혀 법적 체계가 다르다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넷제로를 달성하기 가장 어려운 국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ISB 기준을 그대로 도입했을 경우에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 노출되는 리스크와 부담은 최대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소위 주장하지 않는 권리는 보장받지 못한다는 목소리와 같이 우리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 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과 기회에 대한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ESG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위험을 준비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을 먼저 준비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공시가 두 번째인데 지금은 주종이 서로 바뀐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한국의 ISB 도입 정책이나 ESG 공시 기준 도입 정책의 방향을 보면 투자자의 리스크만 줄이면 된다는 편향적 접근으로 접근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 공시 제도를 먼저 도입하고 이에 따라서 한국 경제와 산업의 지속 가능성 정책을 맞춰가겠다는 것은 종속적 접근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제조업 기반이 크고 탄소 배출 리스크가 큰 우리 산업 구조에서는 한국 산업 구조에 맞는 지속 가능성 발전 방향을 먼저 정하고 여기에 맞는 공시 제도를 찾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ISB 공시 의무는 명분과 실리의 균형을 추구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제 입장에서 과거 IF 도입한 사례를 되돌아봤을 때 우리나라는 2011년에 전 세계 최초로 IFRS를 한 문장 한 단어 바꿈 없이 풀리 어답션을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은 IFRS와 US 갭의 개념적 토강을 지금도 추구하고 있고요. 중국은 IFRS 도입을 선언했지만 중국형 IFRS로 변형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오랜 기간 지켜보고 있다가 기업에게 IFRS, US 갭, 일본 갭 그리고 중소기업 기준 등 선택권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선택권 옵션 자체가 하나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업에게 선택 적용권을 부여한다면 기업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렇게 선택 적용권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ISB와 버금가는 우리나라 기업의 산업의 환경을 대변해 줄 수 있는 ESG 기준을 작성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토론 때 여러분들의 또 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